병사의 떨리는 목소리는 천막 안을 울렸습니다. 의무병들은 어떻게든 이들을 치료하려 했지만 혈액팩이 더 이상 부족하며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진통제도 부족하고 혈액팩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상자는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장비와 약품 부족, 그리고 인력 부족은 그들의 노력에 한계를 짚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생존을 위로하며 다음 전투를 준비했지만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의무 중대원들은 결국 암담한 현실에 대해 좌절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의무병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꽤 큰 분노를 느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의무병들이 여기서 멈추면 정말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함께 이곳에서의 암담한 현실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있었죠. 2025년 8월 27일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요란스럽고 심각한 상황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국군은 분단의 종원 작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북진하게 되었는데요. 분단의 종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평행을 확보하여 한반도를 차지하는 것이었죠. 만약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도 이 작전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까지 각오할 정도였죠. 물론 그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GDP의 40%가 증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었고요. 이미 북한이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된 곳만 공격하는 바람에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전세계의 GDP 감소율은 10%를 넘기기도 했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역과 금융에서 큰 타격을 보고 또한 반도체 수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피해는 감히 논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가 더 심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국군은 본격적인 북진 작전을 개시하며 분단의 종원 작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평행을 함락한 뒤 북한의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가능하다면 주북 중국군을 한반도 내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의 성공 여부는 DMZ 돌파 이후 주요 전략 요충지를 얼마나 신속하게 점령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 전군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이 중심이긴 했지만 해군과 공군, 해병대도 육군의 진격에 도움을 주게 되었죠. 이번 작전은 대한민국 육군의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7군단, 수도군단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작전이었습니다. 해병대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의 상륙작전을 수행하며 육군과의 협공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공군과 해군도 장거리 타격 및 지원작전을 수행하며 북한군의 주요 방어선을 돌파하고 전술적으로 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1군단은 개성과 해주 방향으로의 진격을 담당했습니다. 개성과 해주는 평양으로 가는 최단 루트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성과 해주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의 수도 평양을 직접 압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1군단은 DMZ를 돌파한 뒤 개성과 해주를 빠르게 점령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가는 진격로를 확보하는데요. 북한군의 방어선을 무력화하고 국군 7군단이 평양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를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후방 공급망을 차단하고 북한 서부 지역에서 황해도 지역을 장악해 국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죠. 특히 개성과 해주는 북한군이 가장 신경을 쓰는 요충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DMZ 돌파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점령해야 했습니다. 개성이 무너지면 평양의 방어에 도움을 주는 도시가 사실상 없어서 개성을 어떻게든 장악해야 했죠. 중부전선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은 2군단과 5군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5번 국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2군단은 북한군의 반격을 방어하며 국군의 전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나 북한 5번 국도를 장악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북한 5번 국도는 중부전선에서 원산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렇게 이 도로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전쟁 행방이 달라지죠. 이후 5번 국도를 장악한 2군단은 5군단의 예비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5군단이 원산을 공격할 때 후방에서 지원하며 5번 국도를 따라 형성된 보급로를 지키고 후방을 안정화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군단은 북한의 5번 국도를 점령하며 북한군의 보급망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고 이와 동시에 중부전선 DMZ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방어시설들을 제거하며 혹시 모를 북한군의 반격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5군단은 2군단이 확보한 5번 국도를 따라 원산을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북한군의 동부방어선을 무너뜨려서 원산과 함흥으로 가는 진격로를 개방하고 이후에 동해안 도로를 따라 올라오는 3군단과 협력하여 북한의 동부전선 자체를 붕괴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죠. 동부전선의 3군단은 동해안을 따라 7번 국도를 이용하여 원산과 함흥 지역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원산과 함흥은 북한의 공업지역이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그리고 더 나아가 북쪽으로 가게 되면 개마고원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은 동해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3군단은 동해안을 장악하여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중국의 전략을 좌절시킬 수 있죠.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 전쟁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3군단은 7번 국도를 따라 원산, 함흥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군의 동부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군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초토화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죠. 가능하다면 해병대와 협력해 원산항을 점령하여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좌절시키는 것도 해야 했습니다. 7군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군단이 개성을 확보하면 7군단이 평양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평양은 북한의 정치, 군사적 심장부이자 북한군의 마지막 저항 거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따라 신속하게 진격하여 북한군의 수도 방어선을 붕괴시키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평양을 함락하여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7군단은 공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단이었습니다. 각종 최신 장비가 매우 많은 군단이죠. 이하의 기갑, 기계화 보병, 그리고 자주포로 구성된 강력한 기계와 기동사단만을 두고 있는 군단인데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강의 군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화력을 보유한 최상급의 기동전 지대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군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육상 현대적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군단입니다. 이 7군단은 평양을 빠른 시일 내에 점령해야 했습니다. 7군단이 평양을 점령하면 북한군은 사실상 모든 전략적 거점을 상실하게 되며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7군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쟁이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군단과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에는 후방 방어와 예비대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도군단은 1군단과 7군단의 예비대 역할을 수행하며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의 경우에는 후방 지역 방어 및 군수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죠. 수도군단은 1군단과 7군단이 요청 시 빠르게 추가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현재 국군의 가장 큰 목표는 빠른 속도의 압도적인 진격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국군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방어시설을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DMZ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큰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국군은 예상보다 큰 출혈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력 손실과 사기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국군이 이렇게까지 힘든 싸움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부사관이나 장교가 많이 줄어들고 또 병사들도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병력을 줄일 수는 없다 보니 군대에 오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징집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많이 없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따라서 파병을 많이 가보긴 했지만 대규모로 전투 병력이 직접 전투를 수행한 것이 베트남 전쟁 때가 마지막이었죠. 그러므로 이렇게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아지게 됩니다. 가령 무전기를 다루었는데 무전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원칙을 중요시하는 어떤 중대장은 원칙만을 중요시하다가 아군의 피해를 더 늘려버리는 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재 계속 발생하고 있었죠. 물론 북한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예 전투 수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보았지만 방어선에서 예상보다 오래 버티고 있었죠. 중국 PMC의 지원도 있었고 이전에 지어둔 방어시설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것입니다.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군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한국군도 지속적인 보급과 병력 충원이 어려울 수 있고요. 북한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중국군의 경비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러시아도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관망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국군은 단기간 내에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평양으로 진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죠. 대한민국 육군 제3사단 일명 백골부대도 DMZ에 대한 교두보 확보 작전을 이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몇 번의 전투를 수행했지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북한군은 DMZ에 콘크리트 벙커와 철조망 등을 다수 건설했고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심지어 IED까지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사단의 진격을 막는 대전차 방벽까지 지어둔 상황이었습니다. 백골부대의 무서움이라도 아는 것처럼 북한군은 편집증처럼 방어시설을 마구 설치한 모습이었습니다. DMZ를 돌파하지 못하면 북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3사단의 지휘부는 상당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포격을 며칠 동안 때렸는데요. 북한군이나 중국 PMC 병력이 바퀴벌레처럼 조금씩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사단장은 K9 자주포로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라고 지시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3사단장은 확고했습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아예 없애버리자는 이야기로 결론이 난 것이죠. 현재 북한군은 단순한 전방 방어선이 아니라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 방어선 DMZ 전방에 설치된 참호와 벙커로 이루어져 있고 2차 방어선에는 후방에 콘크리트 벙커와 엄폐 진지, 3차 방어선으로는 산악지대 동굴 진지와 방어 거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국군이 최전방을 초토화해도 북한군은 후방 방어선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저항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국군이 DMZ 전방에 있는 참호와 벙커를 전부 다 함락시켰어도 그 뒤에 있는 동굴 진지와 갱도를 활용해서 저항하니 빠르게 돌파할 수 없죠. 북한군은 DMZ 인근에 갱도와 동굴 진지를 수십 년간 건설해왔습니다. 이곳 갱도 내부에는 포병, 박격포, 기관총 진지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이 내뿜은 화력만으로 국군을 몇 주간 잡아둘 수 있죠. 거기다가 포격이나 폭격이 시작되면 지하로 숨었다가 포격이 끝나면 다시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했는데요. 주간에는 은폐하고 야간에는 매복 공격을 하며 국군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하젠지 덕분에 국군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완전히 섬멸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국군은 단순한 포격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화력은 필요하지만 전술적 접근도 함께 필요했죠. 제3사단 지휘부는 DMZ 낸 북한군 지휘 벙커들과 고지대에 구축된 기관총 진지, 감시초소도 모두 화력을 통해서 제거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각종 AF-50과 포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제3사단은 공군의 도움을 받아서 무려 500발 이상의 포탄과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벙커버스터를 활용하기도 했고 미사일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UAV와 정찰위성을 활용해 북한군의 갱도와 동굴 진지를 다시 재파악하였고 위치를 파악해 지하 깊숙한 갱도까지 현무법 미사일을 활용해 폭파했습니다. 북한군의 저항은 잠시 잠잠해진 모습이었죠.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쿠데타를 막기 위한 조직에 더 가깝습니다. 북한군에는 정치장교라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정치장교 하나도 아니고 보위부원이라고 더 있습니다. 즉 지휘관, 정치장교, 보위부원이 서로서로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지휘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며 견제했고 결국 북한군의 지휘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잘 버틴 것이었습니다. 저항하던 북한군들은 지속되는 포격과 폭격으로 인해 모두 전사한 상태였죠. 그런데도 현재 진지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저항이 있었는데요. 살아남은 북한군 잔당과 중국 PMC들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들까지 모두 소탕해야지 제거할 수 있었죠. 이들을 소탕하려면 보병들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 위험한 임무에 제3사단 18보병여단이 투입되기로 결정되었죠. 중국은 수천 명의 의용군을 추가로 북한 내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중국군과 국군 간의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 의용군이 계속해서 한국 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 의용군은 사실상 중국 정규군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방향은 바로 개성이었죠.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PMC 병력도 증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이 미리 파견한 PMC 부대들은 소규모 대대급 전력으로 국군을 방해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국군의 강력한 화력으로 대부분 와해하고 있었죠. 국군이 북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PMC 병력이 증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PMC들은 중국군으로부터 받은 고급 장비와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개성과 평양 방어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국군의 기계화 부대와 전차 진격을 방해하는 전술을 구사했죠. 중국군 지휘부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중국군 처지에서는 북한군과 중국 PMC가 일주일 정도를 버텨주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성 전투가 조만간 발생할 것이니 이를 준비하자고 논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을 비하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군이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개성으로 향하고 있었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한다는 태도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출혈이 너무나도 심했고 현재 벨라루스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은밀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친러 세력들이 모두 날아간 상황에서 친중파가 북한 정권을 차지하게 될 테니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국이 이겨버리면 극동에서의 부동한 코앞에 주한미군이 있는 꼴이니 어떤 선택을 하든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중국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중국의 힘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제한된 지원만 해주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군 특수부대 출신의 PMC들이 북한군 잔존병력과 신병들을 훈련하기 위해 신의주와 강계 지역에 은밀히 파견되었고요.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배운 게릴라전과 시가전, 저격술, 전자전 등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기존의 정기전 방식에서 벗어나서 게릴라전과 드론을 활용한 전투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한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부인했지만요. 비공식적으로는 중고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야간 투시경 장비와 드론 교란 장비, 대전차 무기 등 다양한 무기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전쟁이 점차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국제사회는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술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경제가 약한 나라들이 한반도 전쟁에 대한 여파로 인해 경제 직격탄을 맞자 휴전 협상을 촉구하는 나라도 몇몇 있었습니다. 다만 폴란드나 발트산 국가 같은 나라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 한국이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유엔에서는 전쟁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를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즉각적인 휴전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침공을 멈추지 않는 한 평화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점점 단순히 한국과 북한의 싸움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징그러울 정도였죠. 보통 한국에서 생각하길 북한군은 심리전을 통해서 흰쌀밥과 고깃국만 준다면 항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는 북한군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죠. 생포가 될 바에는 술탄을 끌어안고 자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방아쇠를 당기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장군님 만세라고 외치며 한국군 한 명을 끌어안고 자폭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잔혹하고 끔찍한 순간의 연속이었죠. 그 광경을 본 몇몇 이들은 정신을 놓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북한의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은 척을 하고 있다가 국군이 접근하면 갑자기 자폭해서 다수의 국군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했던 전술을 그대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로 마지막 남은 지뢰밭을 개척할 때 북한군은 마지막 남은 병사들과 함께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저격수를 활용해서 교묘히 국군을 한 명씩 공격하고 있었고요. 기관총을 활용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PMC들이 뒤에서 드론을 활용해 한국군에게 자폭 공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후퇴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적들이 드론으로 기습 공격을 가하자 국군을 일사불란하게 상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습과 포격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했죠. 채 몇 분이 되지 않아 포격이 이루어졌는데요. 중국 PMC들이 워낙 저항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격을 할 만하면 막히고 진격을 할 만하면 막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한편 교전을 하고 있던 진 100골부대 이중대는 보병 전투 차량의 40mm 기관포를 북한군 진지에 집중적으로 사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장갑차 뒤에 은원피하여 K2C1 소총과 K12 기관총으로 제압 사격을 가하고 있었죠. 중국 PMC들과 교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F-15K 전투기들이 이들을 지원하고자 달려왔습니다. 문제라면 F-15K 전투기들의 폭격 지점과 제2중대의 위치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문제였죠. 이중대장은 황급히 병사들에게 후퇴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병사들은 황급히 지형 뒤로 숨곤 했죠. 북한군 진지에서는 아직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중대의 화력이 점차 약해지며 북한군의 공격이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F-15K 전투기가 절묘하게 북한군을 향해 폭격을 날려버렸습니다. 폭탄이 공중에서 빠르게 낙하하며 목표 지점을 정확히 낙하했죠. 제3사단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K9 자주포까지 발사하며 완전히 응징해버렸습니다. 굉장한 화력이었습니다. 무서울 정도였죠. 대지가 크게 요동쳤으니 말입니다. 북한군은 이번 공격으로 마지막 남은 잔당과 중국 PMC 병력까지 모두 소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땅에서는 화약과 화염 냄새가 진동했고 피비린내가 은은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이중대 병력은 조심히 북한군 진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북한군 진지는 완전히 침묵에 잠긴 채로 남아있었죠. 이중대는 적 진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부상자도 후송할 수 있었죠. 국군은 DMZ 모든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투사 무기를 동원하여 북한군과 중국군 PMC를 소탕했습니다. 전쟁기 시 일주일이 약간 넘은 시기에 그 많던 방어시설들을 모두 제거한 데 성공했죠. DMZ 일대는 이제 국군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장 이번에 3사단이 전투를 수행했을 때 북한군은 600명 전사시키고 중국 PMC 대원을 포함해 150명을 생포한 데 성공했지만 3사단 안에서만 사상자가 250명이 넘게 발생했으니까요. 이중대가 중심이 되어 전투를 수행했지만 다른 3사단의 중대들도 이중대를 도와 전투를 수행했는데 모두 다 합쳐서 250명 넘게 발생했죠. 다른 지역에서의 전투까지 합치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DMZ 전투는 결국 국군이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여 북한군을 초토화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본토로 진입할 때였습니다. 다만 국군이 DMZ 전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한국의 피해는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야 했는데 점차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Again